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낸 작은 메모지 한 장. 사장님, 피아노 안에 이상한 장치가 있습니다. 사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대신 펜을 들어 메모지 뒷면에 적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느냐? 소년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불러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바라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대림악기본사 1층 로비에는 거대한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조율도구함을 든 18살 소년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다른 조율사들과 달랐습니다. 피아노를 조율할 때 조율 해머 대신 손으로 먼저 건반을 쳤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단골 고객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완벽한 음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선천적으로 청각이 비정상적으로 발달한 준혁이는 보통 사람이 구분하지 못하는 미세한 음의 차이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아노 현이 떨리는 소리, 해머가 건반을 치는 타이밍, 심지어 사람의 숨소리 패턴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죠. 그날도 준혁이는 학교가 끝나자마자 대림악기 본사로 왔습니다. 오후 3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구두창이 대리석 바닥에 닿는 리듬, 보폭의 간격,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이는 버릇. 준혁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장민호 사장님이 오셨구나. 대림악기의 장민호 사장. 업계 서열 3위.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를 잃지 않은 사업가였죠. 석 달 전 우연히 이 로비를 지나가다 준혁이를 발견한 뒤로 장 사장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이곳을 찾았습니다. 비서도 수행원도 없이 혼자서요. 처음엔 준혁이의 피아노 조율 실력에 반한 거였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들도 인정할 만큼 완벽한 조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장 사장이 계속 이곳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로비에 앉아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경쟁과 배신으로 가득한 삶 속에서 이 작은 공간만이 유일하게 순수함이 남아있는 곳처럼 느껴졌죠. 왔네. 장 사장이 로비 벤치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사장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요? 자네가 좋아하는 걸로. 준혁이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쇼팽의 녹턴. 부드럽고 서정적인 선율이 로비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연주를 시작한 지 10초쯤 지났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내부에서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 특유의 울림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섞여 있는 미세한 전자잡음은 처음이었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아주 작은 소리. 보통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이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건 뭔가 이상해. 준혁이는 조용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글씨를 적었죠. 사장님, 피아노 안에 이상한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음이 들립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접은 메모지를 악보 사이에 끼워 장 사장 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장 사장이 악보를 집어들었죠.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업계를 호령해온 사업가답게 표정은 티끌만큼도 변하지 않았죠. 장 사장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메모지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의 펜을 빌려 적었죠. 확실한가?
준혁이가 다시 적었습니다. 피아노는 순수한 기계 소리만 나야 합니다. 그런데 전자 신호음이 섞여 있습니다. 녹음 장치나 송신 장치가 확실합니다. 장 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피아노는 한 달 전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전무가 선물한 거였습니다. 장 사장의 아들 장서구였죠. 장 사장의 펜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일 새벽에 다시 오마. 다음 날 새벽 5시 준혁이는 텅 빈 로비에서 장 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장 사장이 나타났고 둘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시작해보게. 준혁이는 도구함에서 작은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습니다. 피아노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해머와 현 사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보였죠. 동전만 한 검은색 장치. 최신형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 준혁이는 조심스럽게 장치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금속 조율 해머 케이스 안에 넣고 뚜껑을 꽉 닫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금속 케이스 안에 넣으면 신호가 차단됩니다. 장 사장이 준혁이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오히려 너무 맑아서 이 더러운 세상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름이 뭔가? 이준혁입니다. 준혁아, 너 대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은 거냐? 준혁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못 듣는 소리가 저한테는 들립니다. 장 사장은 준혁이의 눈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아, 네. 나를 도와주겠나? 내 귀가 필요하다. 준혁이는 장 사장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직감했죠. 평범한 피아노 조율사로 살던 일상이 끝나고 전혀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될 거라는 거리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권력자의 오만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절박함 같은 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장 사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이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장 사장이 마련해준 작은 사무실이 생겼고 직함은 사장 특별 자문이었습니다. 뭘 하는 자리인지 아무도 몰랐지만 사장이 직접 만든 자리라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는 장 사장과 함께 다니며 주변의 소리를 듣는 일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녹음 장치가 있는지, 누군가 몰래 녹음을 하는지,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준혁이의 귀는 장 사장의 눈이 되어 주었죠. 이 일주일 동안 준혁이 덕분에 막아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계약 미팅 전날 회의실에서 도청 장치를 찾아냈고 거래처 대표와의 만남에서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는 걸 알아채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애가 대체 뭔데 사장님 옆에 붙어 다니는 거야? 피아노 조율사 출신이래. 사장님이 노망 나신 거 아니야? 복도에서, 화장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준혁이의 귀에는 온갖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죠. 고아원에서, 학교에서도 늘 들었으니까요. 쟤는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대. 불쌍하긴 한데 같이 일하긴 좀. 준혁이는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죠. 금요일 오후 비서실장 김수진이 준혁이를 찾아왔습니다. 준혁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에 준혁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무슨 일이세요? 이것 좀 봐. 김 실장이 내민 건 서류 봉투였습니다. 준혁이가 봉투를 열자 안에서 사진 여러 장이 쏟아졌죠.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가 모르는 장면들이었죠. 누군가와 돈 봉투를 주고받는 모습, 낯선 남자와 밀담을 나누는 모습, 심지어 대리막기 기밀 문서를 들고 있는 모습까지. 이게 뭐예요? 저 이런 적 없어요. 준혁아, 나도 믿고 싶어. 근데 이 사진들이 오늘 아침 임원진한테 전부 돌았어.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무님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어. 안건이 사장 특별 자문의 산업 스파이 혐의래. 준혁이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산업 스파이? 이건 완전히 조작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진은 너무나 정교했죠. 요즘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건가? 사장님은요? 사장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사장님은 지금 지방 출장 중이셔서 연락이 안 돼. 준혁이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장님이 주신 직통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죠. 안 돼. 그때 누군가 준혁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경비팀장이었죠. 사장 특별 자문직은 오늘부로 정지입니다. 출입증 반납해 주세요. 뭐라고요? 전무님 지시입니다. 준혁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손을 쓸 줄은 몰랐습니다. 장서구였죠. 전무가 이 모든 걸 꾸민 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준혁? 경비팀장 박철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죠. 전무님이 찾으신다. 따라와. 팀장님, 저 억울해요. 저런 짓 한 적 없어요. 그건 전무님께 직접 말씀드려. 박철수의 손이 준혁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악력이 아팠죠. 엘리베이터가 7층에서 멈췄습니다. 전무실 문이 열렸죠. 장서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왔구나. 장서구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혁이의 신상 서류가 들려 있었죠. 이준혁 18살. 서울시립아동센터 출신. 6살 때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이후 4번의 입양이 전부 파양으로 끝났네. 준혁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과거였죠. 4번이나 버림받은 애가 우리 아버지한테 붙었어. 뭘 노린 거지? 돈? 장서구가 준혁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회사 기밀 팔아먹으려고 했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진들은 뭐야? 장서구가 사진들을 준혁이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합성이에요. 저런 짓 한 적 없다고요. 합성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지. 장서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아, 경찰 얘기 나와서 말인데. 나 너 고소하려고. 네. 산업 스파이 혐의. 유죄 나오면 최소 3년이야.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전무님, 제발 믿어주세요. 저 정말 믿어? 4번이나 버림받은 애를 누가 믿어?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때 장서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죠.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는 취하해 줄게. 여기서 손 떼고 아버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그럼 내 인생은 살려줄게. 준혁이는 장서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있을 뿐이었죠. 생각할 시간 줄게. 내일까지. 장서구가 손짓했습니다. 박철수가 준혁이의 팔을 잡아 끌었죠. 전무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이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죠. 사장님을 만날 수도 없고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18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죠. 이 모든 게 그날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피아노에서 녹음 장치를 발견한 그날부터요. 도와주려던 게 죄가 됐습니다. 결국 자신은 또 버림받는 건가?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많이 답답하시죠? 아무 잘못도 없는 준혁이가 조작된 사진 하나로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와주려다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내일까지 선택하라는 협박까지 받았죠. 이 아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도망칠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틸까요? 계속해서 함께 들어주세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이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죠. 고아원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장서구가 준 기한은 오늘까지였죠. 순순히 사라지면 고소 취하, 버티면 경찰 조사.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혁이가 겨우 몸을 일으켰을 때 문 밖에서 다급한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아, 잠깐 나와봐. 고아원 원장님 목소리였죠. 문을 열자 원장님 얼굴이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준혁아, 미안하다. 원장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 오늘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아. 네? 갑자기 왜요? 아까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범죄 혐의자를 시설에 둘 수 없다고. 당장 퇴소 조치하래. 준혁이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끝에 양복 차림의 남자 2명이 서 있는 게 보였죠. 그 남자들. 어제 본사에서 봤습니다. 박철수 경비팀장 부하들이었죠. 원장님, 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나도 알아, 준혁아. 근데 위에서 압력이. 원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때부터 6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짐을 쌀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진 거라곤 입고 있는 옷과 낡은 조율 도구함 뿐이었죠. 고아원을 나선 준혁이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죠. 연락할 친척도 없었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준혁이는 완전히 혼자였죠.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대리막기 본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을 만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요. 사장님이라면 내 말을 믿어주실 거예요. 준혁이는 본사 건물 맞은편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기울기 시작했죠. 그때 검은색 제네시스가 본사 정문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사장님 차였습니다.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차를 향해 뛰어갔죠. 사장님. 차가 멈췄습니다. 준혁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선팅 유리 너머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잠시 후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를 지나쳐서 지하 주차장 입구로 사라졌죠. 준혁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장님이 창밖을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걸. 사장님. 준혁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사장님도 날 버린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니야. 사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죠. 실은 장 사장의 차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장이 창밖을 보려는 순간 박철수가 가로막았죠. 사장님, 저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냥 지저분한 것들입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박철수의 몸이 창문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장 사장은 창밖을 보지 못한 채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준혁이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르고요. 한편 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준혁이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고아원에 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그 도구함 이리 내놔. 뭐요? 전무님 짓이다. 증거물을 회수하래. 준혁이의 손이 도구함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녹음 장치가 들어 있었죠. 사장님 피아노에서 꺼낸 그 장치.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증이었습니다. 싫어요. 못 줘요. 이건 제 거예요. 어머, 좋게 말할 때 내놓으라고. 남자의 손이 준혁이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도구함을 빼앗으려 했죠. 준혁이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돼요. 이건 못 줘요. 이 새끼가.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준혁이의 뺨을 때렸죠. 입술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도구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야, 사람들 본다. 일단 빠져. 다른 남자가 주위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죠. 즉, 운 좋은 줄 알아. 남자가 준혁이를 밀쳤습니다. 준혁이가 바닥에 나동그라졌죠. 전무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오늘 저녁까지 연락 없으면 내일 아침 고소장 접수한다고.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이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습니다. 억울함.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준혁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터진 입술에서 피가 흘렀지만 닿지 않았죠. 도구함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도망칠까? 지금이라도 서울을 떠나면 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그게 쉬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평생 범죄자로 남는 거였죠. 조작된 사진, 거짓 자백서. 그게 자신의 전부가 되는 거였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들어 대림 악기 본사를 올려다봤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자신을 짓밟은 사람들이 있었죠. 도망 안 쳐. 준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혁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고개를 돌리자 비서실장 김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죠. 실장님. 쉿. 여기서 말하면 안 돼. 나 따라와. 김 실장이 주위를 살피며 준혁이를 이끌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간 뒤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죠. 이거 사장님이 주신 거야. 사장님이요? 사장님이 너 찾고 계셔. 내일 아침 6시 여기로 와. 봉투 안에는 주소가 적힌 쪽지와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절 버리신 게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야? 사장님이 널 얼마나 걱정하시는데? 김 실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준혁아. 나도 무서워서 연락 못했어. 전무님 쪽에서 다 감시하고 있거든.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죠. 버림받지 않았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고맙습니다, 실장님. 내일 꼭 와. 거기서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야. 김 실장이 사라졌습니다. 준혁이는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죠.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준혁이는 도구함을 단단히 쥐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준혁이는 밤새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준혁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뻣뻣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져 있었죠. 1시간 뒤 준혁이는 성북동 골목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주택가였죠. 높은 담장 너머로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죠. 왔구나. 들어와. 준혁이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한옥 대청마루에 누군가 앉아 있었죠. 장민호 사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장 사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다가왔죠. 준혁아, 사장님,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사진들 전부 조작이에요. 저 산업 스파이 아니에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사장이 준혁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네.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장 사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움직이지 못했어. 사장의 얼굴에 자책이 어렸습니다. 이 늙은이가 겁이 났던 거야. 내 아들을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구나.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차가 그냥 지나갔잖아요. 거기 있었는데. 장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널 못 봤다. 철수가 그 녀석이 창문을 가리고 못 보게 했어. 경비팀장님이요? 그래. 그리고 서구한테 들었다. 내가 자백하고 합의금 받고 도망갔다고. 그 말을 믿을 뻔했어.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알아. 김 실장이 진실을 알려줬지. 내가 맞으면서도 안 도망갔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미안하다, 준혁아. 이 늙은이 때문에 내가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잘못 아니에요. 장 사장이 준혁이를 대청마루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죠. 이제 얘기해보자. 내가 가진 게 있다며? 준혁이가 도구함을 열었습니다.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내 귀에 대봤죠. 잠시 집중했습니다. 전자음이 안 들려요.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그제야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동전만 한 검은색 장치가 들어 있었죠. 이게 그날 사장님 피아노에서 꺼낸 녹음 장치예요. 장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네. 이거면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 기록이나 뭔가 있을 거예요. 장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실장. 네, 사장님. 예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도움받던 곳 있잖아. 거기 연락해. 이 장치 분석 맡기고. 이번 일은 각별히 조심해라.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절대 모를 겁니다. 그녀가 장치를 받아 나갔습니다. 장 사장이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말씀하세요. 철수가 서구 편이었어. 처음부터. 준혁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박철수의 호흡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빠르고 불규칙한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소리였죠. 알고 있었어요.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역시 내 귀는 틀리지 않는구나. 장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구가 그 녀석이 내 자리를 노리고 있어. 이 회사를 움직여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사장님을요? 그래.
건강 문제를 빌미로 삼으려는 것 같더구나. 작년에 쓰러진 적이 있거든.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물러나면 서구가 사장이 돼. 그게 그 녀석 계획이야. 그런데 왜 저를? 내가 내 곁에 있으면 불리하니까. 내 눈과 귀가 되어주는 내가 눈엣 가시였던 거지. 준혁이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자신은 그저 거추장스러운 존재였던 거였습니다. 장서구의 계획을 방해할 수 있는 눈과 귀였던 거죠. 준혁이는 그날 밤 별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장님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며 데려온 별장이었죠.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우니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분석 결과가 왔습니다. 벌써? 중간 결과인데요.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녹음 장치, 대림 악기 보안팀에서만 쓰는 장비일 가능성이 높대요. 시중에선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장 사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가능성? 확실한 건 아니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수신 기록 추적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요. 장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서둘러 달라고 해. 김 실장이 나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 사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아직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사장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정말 서구라면 이번엔 피하지 않겠어. 장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준혁아, 네 사장님, 내 누명을 벗겨주마. 그리고 그 녀석들이 한 짓 전부 세상에 드러내줄 거다. 준혁이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알아요. 그래도 할 거예요. 준혁이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죠.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으니까요. 이번엔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장 사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레가 임시 이사회야. 서구가 거기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할 거다. 그럼 그때까지 준비해야겠네요. 그래.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녹음 장치만으로는 부족해. 준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 저한테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무님이 녹음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듣는다고?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제 귀로 뭔가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무님 쪽에서요. 장 사장이 준혁이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해. 알아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장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마. 확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알 수 있었죠.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모레 임시 이사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것. 준혁이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그땐 정말 끝일지도 모른다고. 임시 이사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준혁이는 새벽부터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모든 게 결정되는 날, 장 사장이 준혁이를 불렀습니다. 준비됐나? 네, 사장님. 준혁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준혁이는 사장님의 허락을 받고 대림 악기 본사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7층 전무실 방향으로 귀를 기울였죠. 마침 전무실 창문이 환기를 위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새어나오는 소리가 준혁이의 귀에
파동처럼 전해졌죠. 벽 너머, 복도 너머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준혁이의 귀. 그리고 들었습니다. 장서구와 박철수의 대화를. 내일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해. 준비 다 됐습니다. 이사 과반수가 전무님 편입니다. 아버지 건강 문제 자료는 작년 쓰러지신 거 의료 기록 전부 확보했습니다. 좋아. 그리고 그 피아노 조율사에는 고소장 접수 완료했습니다.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 들어갑니다. 조작 사진 원본은 제 컴퓨터에만 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흔적은 다 지웠습니다. 준혁이는 그 대화를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사장님께 전부 보고했죠. 그리고 사장님은 웃었습니다. 잘했다, 준혁아. 이제 내 차례구나. 오전 10시 대리막기 본사 대회의실. 임시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길고 넓은 테이블에 이사들이 앉아 있었죠.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장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하나입니다. 사장님의 건강 문제로 인한 경영 공백에 대한 논의입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장서구가 서류를 꺼냈죠. 작년 사장님께서 쓰러지신 이후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산업 스파이를 사장 특별 자문으로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장서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사장님의 잦은 퇴임을 건의합니다. 몇몇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가 장서구 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그때 장 사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구야, 내가 말한 산업 스파이. 그 아이 말이냐? 네. 이준혁이라는 애입니다. 이미 고소장도 접수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말이다. 장 사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동전만 한 검은색 장치였죠. 이게 뭔지 아느냐? 장서구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이건 내 피아노에서 나온 녹음 장치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장비는 우리 회사 보안팀에서만 쓰는 특수 장비더구나. 시중에선 절대 구할 수 없는 거라고 하더라. 장 사장의 시선이 박철수를 향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설명해 볼래?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수신 기록을 추적했더니 신호가 전송된 곳이 있다구나. 장 사장이 장서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전무실이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장서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근거 없는 소리를. 근거? 장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젯밤 내가 철수랑 나눈 대화, 내가 다 알고 있다. 장서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했지. 이사 과반수가 내 편이라고. 내 건강 문제 의료 기록 확보했다고. 회의실의 이사들이 술렁였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리고 피아노 조율사에 고소장 접수했다며. 이사회 끝나면 바로 체포한다고. 장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가? 장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녹음을 좋아하길래 나도 해봤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 귀로 말이야.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혁이가 들어왔죠. 장서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목소리를 전부 들었다. 벽 너머에서 준혁이가 장서구를 바라봤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산업 스파이가 아닙니다. 준혁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전무님이 조작한 겁니다. 사진도 자백서도 전부 거짓이에요. 장서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거리의 피아노 조율사를. 그때 김 실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추가 분석 결과입니다. 뭐가 나왔나? 이준혁 군이 들은 대화 중에 원본은 내 컴퓨터에만 있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걸 단서로 추적했습니다. 김 실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조작 사진의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편집된 날짜와 장소가 확인됐습니다. 어디서 편집됐나? 대림 악기본사 7층 전무실 컴퓨터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장서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장 사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서구야.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서 믿고 싶었다.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장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넌 날 도청하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죄 없는 아이한테 누명까지 씌웠어. 장서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경비팀장 박철수와 전무 장서구는 지금 즉시 직위 해제한다. 장 사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준혁에 대한 모든 고소는 취하하고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한다. 준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난 거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장서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장서구가 멈췄습니다. 지금 심장 소리가 처음 만났을 때랑 다르네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그땐 느긋하고 여유로웠는데 지금은 아주 시끄럽고 불안하게 뛰고 있어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장서구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한때 대리맡기의 후계자였던 남자. 이제는 모든 걸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박철수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준혁이에게 장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네 사장님, 고생했다. 장 사장이 준혁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준혁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장 사장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럼 당분간 내 곁에 있어라. 내 귀가 필요하거든. 준혁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래. 학교도 다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일단 별장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자. 준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다. 장 사장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내 아들한테 당하고도 몰랐을 거야. 준혁이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도구함을 손에 쥐고 걸어가는 준혁이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길 위에 피아노 조율사 소년. 그 소년의 귀가 거대한 회사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고아원에서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이 누명까지 써야 했던 18살 준혁이 그래도 끝까지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준혁이에겐 남들보다 예민한 귀가 있었지만 진짜 힘은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마음먹은 그 선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오잖아요. 그럴 때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요.